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 팡입니다. 민선 9기 위성군 도정 출범에 따른 현안을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수축 분야입니다. 제주 농어촌의 현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농수축 산업을 둘러싼 현안은 무엇이고 제주 도정은 어떤 해법을 내놔야 할지 토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하성룡 의원,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위성군 도정이 출범한 지 2달을 맞고 있습니다. 첫 업무 보고도 받았을 테고 추경 심사를 통해 본 민선 9기 위성군 도정의 농수축 분야 정책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긍정적으로 보는 분야도 있을 테고 부족한 점, 뭐 아쉬운 점도 있을 텐데 먼저 좀 긍정적인 측면은 어떤 분야인지 우리 하성룡 의원이 먼저 좀 시작을 해 주십시오. 예. 네, 뭐 민선 9기 위성군 도정이 출범한 지 지금 2달 정도 지났습니다. 네. 2달 동안에 뭐 업무 보고도 있었고 추경도 있었지만 예. 평가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민선 9기 위성군 도정의 공약사항을 이렇게 봐도 실질적으로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이어가거나 확대하는 그 정도 수준의 부분들이 좀 보여지는데 그나마 그래도 다 고무적이고 다행인 거는 AI 기후 산업이라든지 스마트팜 사업, 청년 농업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더욱더 강화시키겠다라는 점에서는 좀 그나마 농업 정책에 관련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농업을 갖기 위해서는 청년 농업이라든지 스마트팜 이런 시설들이 더욱더 강화돼야 제주 1차 산업의 경쟁력이 저는 강화된다고 좀 보여집니다. 강충룡 의원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부분. 제주의 농가 비율은 11.8%, 전국 2%의 6배에 육박합니다. 그만큼 제주도에서 1차 산업에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군 지사의 공약사항은 1차 산업에 대해서 농산물 유통공사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또한 공약 파기가 됐습니다. 업무 보고 때 1차 산업에 대한 얘기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추경 때도 마찬가지 본인의 색깔이 보이지 않았다. 최근에 경제 상황에 더불어 제주의 1차 산업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1차 산업의 그 종사자들이 위성군 도정을 엄청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농해 수위를 활동하면서부터 이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이다. 이 위기를 극복할 과감한 정책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했던 1차 산업 종사자들은 지금 저희 의회를 찾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너무나 좀 아쉽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 업무 보고 당시에 제가 우려 정도가 아니라 이에 대해서 유감 표명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은 한 행사장에서 올해 연도에 1차 산업 비율이 9.7% 정도였던 걸 최하 10.5% 이상 올려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바라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위성군 지사께서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기후라든가 AI라든가 이쪽 분야라든가 지속 가능한 1차 산업을 위해서 청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그동안의 정책을 보완, 계승하겠다는 면은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AI나 뭐 청년 농업은 두 의원님들께서 같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반대로 뭐 아쉬운 점, 부족한 점, 좀 보완해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강 의원님? 지금 아시다시피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제주도의 경제는 사실 마비 상태입니다. 특히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현상 등의 여파가 1차 산업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자재값이 사실 폭등했습니다. 그 비료값도 폭등했습니까? 또 인건비는 또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 생산비는 엄청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또 소득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올라간 수준은 별반 다름이 없는데 얼마만큼 위기에 닥쳤습니까? 기후변화는 또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 도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에 대한 공약이 없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지금 가야 될 길은 지속 가능한 1차 산업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게 저는 2가지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공공근로자가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그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1차 산업 종사자들이 65세 정도 넘었습니다. 예. 향후 15년이면 일할 수 있는 1차 산업 종사자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했다. 예. 두 번째는 농업용수 분야입니다. 저희는 섬이기 때문에 지하수가 97% 이상을 우리가 물 사용량을 이용을 합니다. 육지는 11.5% 정도 되는데 지속 가능한 농업용수 확보가 없어서는 1차 산업에 유지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해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아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하성룡 의원은 어떻습니까? 뭐 앞서 우리 강충영 의원께서 말씀했지만 아까 고물가 뭐 여러 가지 부분의 예. 이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그렇습니다.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정책으로 담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소 아쉽다라는 말씀을 또 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매진해야 될 사항에 관련돼서 인력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아까 말씀도 해주고 농업용수 관련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 기후 변화에 따른 신품종이라든지 대체 작물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FTA 기금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담아져야 되는데 예. 그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빠져 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농업의 지속 가능성한 농업을 갖기 위한 정책들 관련해서 다음에 더 나올 부분들이 있지만 농업 인력 관련 부분을 공공형으로 한번 추진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 농업에만 요중하는 부분이 아니고 공공형으로 만들어서 센터를 만들고 그 센터 안에서 인력을 수급하는 이런 과정들도 필요해서 제주 농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담아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전반적인 1차 산업 총론적인 평가에서는 두 의원님들께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은 듯합니다. 좀 분야별로 짚어보겠습니다. 뭐 제주 농업의 가장 큰 변수는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역시 기후 변화인 것 같습니다. 뭐 폭염이든 가뭄이든 뭐 집중호우든 뭐 이상 기온 저하든 여러 가지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고 이 같은 현상은 이제 생산량, 상품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일시적인 재해가 아니라 앞으로는 제주 농업의 좀 구조적인 변수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에 맞는 좀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성룡 의원 어떻습니까? 예. 지금 기후 위기, 기후 변화 예.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기후 재난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앞으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이어지는 그렇습니다.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되고 이제 폭우와 오히려, 예. 가뭄에 대한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로 앞으로 이루어질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따른 부분에 농업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농업의 아까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작목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시점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주 농업의 미래는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우리 농업 관련해서 재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보험 관련 부분들도 구조 개선을 하지 않으면 농업의 위기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더 농업이 어려운 현실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강화시키고 어떻게 작목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 지역별 특화 작목들을 개발해서 그 내구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 농업이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변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목 전환을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기후 변화는 예. 그 현실입니다. 예. 예전에 기후 변화했는데 와닿지 않았죠. 예. 그 흔히 말해서 한라산의 구상나무가 기후 변화의 뭐 시발점이다, 뭐 그걸 보면서 기후 변화가 온다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 3년에 50년 이상 보호종 나무들이 거의 1,000그루 이상이 고사됐습니다. 예. 제가 그에 대해서 수목관리센터, 제주도학교 수목관리센터 나무사를 통해 가지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했고 지금 현재 많은 고사되고 있는 나무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엔 기후 변화가 있더라도 이 나무가 좀 아프다 그러면 전정을 했거든요. 예. 가지치기. 지금은 아닙니다. 이 나무가 왜 아픈지, 어떤 분야가 아픈지, 어떤 병이 있는지, 그리고 의사가 또 고치는 시스템입니다. 농작물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감귤도 수지병이 걸려가지고 이에 대해서 병 원인을 진단했고 고치고 있습니다. 예. 밭작물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하성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후 변화에 강한 품종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품종들도 어떤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가 없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를 통해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유지해야 됩니다. 최근 5년 동안 양파는 면적이 3분의 1 줄었습니다. 마늘은 2분의 1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만큼 생산량이 줄었다고 가격이 폭등하는 시대는 이제 아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기반시설 투자와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뭐 농업용수나 저수지, 뭐 관수시설 등 이런 기반시설들이 잘 갖춰지고 있는지, 잘 확대되고 있는지, 현재 농정당국의 대응은 어떤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충룡 의원님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 부분이 예. 반드시 필요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농업용뿐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 이유는 제주도는 물이 98% 이상이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이거든요. 최근에 알다시피 당근 예. 그 파종 시기를 놓치면서 저수지 문제를 꺼냈습니다. 이 원인적인 부분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의 물은 1년에 약 2,000mm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톤수로 따지면 37억 6천만 톤 정도가 되고 이게 땅속에 스며드는 게 약 45%가 스며듭니다. 톤수로 따지면 약 16억만 톤 되는데 이에 지속 이용 가능량을 뽑아보면 40.7% 정도 잡더라고요. 그러면 7억 1천만 톤. 이를 계산했을 때는 191만 톤입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뭐냐면 동서남북이 각별로 일일 생산량이 너무나 편차가 있습니다. 남북과 동쪽은 약 56에서 59만 톤까지는 일 뽑을 수 있는데 서쪽은 25만 6천 톤밖에 뽑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서쪽 지역을 기준으로 잡고 생수를 얼마큼 뽑는지, 그 다음에 지하수 농업용수에 대해서 얼마큼 뽑을 수 있는지, 어디서 이렇게 쓰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맞춤형해야 됩니다. 저수지가 필요한지, 상수도 재고를 해야 될지, 농업용수 재고를 다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구자 쪽에 송당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수지를 농업용수로 쓰지 않습니다.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 관리 부분도 체계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수질에 대해서 왜 안 쓰는지를 원인 분석해야 되겠죠. 수질을 따지고 있는 기준은 보통 8가지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BOD, COD, SS, TNTP, TOC, 전기존조, BI인데 이에 대해서 농업용수 쓸 수 있는 기준이 어떠한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농수축위원회 하성룡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점적 관수 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물 사용량을 한 40% 이상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농민들도 함께 이에 대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반시설 투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강충영 의원님이 워낙에 이 지하수 문제, 데이터 관련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좀 저는 그런 부분에는 접어두고요. 가장 기본적인 게 저는 누수일 재고 사업 관련 부분들도 우리가 철저히 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누수일이 워낙에 많은 비중을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그 관을 통해서 나와야 될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정리하고 통합 관제센터를 만들었는지 이런 AI 시스템으로 해서 측정할 수 있는 기반 시설들을 확충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구자나 이쪽에는 이제 농업용 저수조가 워낙에 작습니다. 100톤 정도 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를 대형화시키는 겁니다. 물을 담아낼 그릇이 작은데 그 물을 가뭄 때 사용하려고 하면 당연히 소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담아놓을 수 있는 그릇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지금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지역 주민과 아까 협조를 좀 많이 구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물에 대한 부분들도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강화시켜서 앞으로 지하수에 대한 농업용수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자연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린다면 그 관정 관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제주도의 관정은 4,606개 중에 약 69.7%가 농업용 관정입니다. 그중에
공공관정은 지금은 880개 정도의 관정으로 나타나는데 그럼 2,000개 이상의 그 사설관정이 문제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저는 골프장을 좀 주시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얼마만큼 물을 쓰는지를 양을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톤당 1톤당 1,000톤씩 쓴다. 골프장에서. 그걸 반짝 줄 수 있거든요. 중수도를 해야 됩니다. 빗물 이용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새로운 산업, 특히 반도체라든가 산업이 제주도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물 사용량을 한도를 정하고 가능성 있는 한도,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분야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 재해에 대한 보상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농작물 재해 보험일 텐데 사각지대가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대책은 있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예. 뭐 우리 강충영 의원님이 아마 이 감귤 망감류 관련해서 특히 레디안 관련 부분에 가지고 적극적인 한 2년 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망감류 관련 부분에 예. 레디안 보험 가입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 보험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된다. 예. 원래는 파종을 하면 파종한 시기부터가 농사가 시작이 되는 게에도 불구하고 80%의 발화율이 나지 않으면 그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련해서 이런 관련 부분들이 전 품목에 다 적용이 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에만 적용이 된다. 제주도는 워낙에 작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 품목에 대한 부분들을 다변화해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생산량이 되지 않으면 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이런 규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변화시켜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제도에 관련해서 손해평가사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자주우지하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는 아니 이 정도 피해면 이 정도의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손해평가사 아니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불합리성에 관련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고 농업인들이 또 그 다음에 누진세입니다. 누진세. 예. 할증을 왜 우리가 하고 싶어서 우리 교통사고는 자기가 사고 내 가지고 해서 할증을 붙이지만 농업은 자연재해에서 만들어진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할증을 한다. 그럼 자부담을 해야 된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지금 육지부 같은 경우에는 논 전략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밭작물에 대한 부분에 전략작물 직불금 제도를 좀 도입해서 지역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기반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도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레디양? 예. 레디양 열과 지금 올해부터 보상을 받고 예. 있는데 저 3년 반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방송에서도 제주도 방송에서 한 10번 했는데 꿈쩍은 않습니다. 제주도에서 건의를 엄청 많이 해도 한 군데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는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요청을 했거든요. 면담 요청을. NH 손보하고 그 농림식품부를 접촉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은 뭐 윤상현 의원을 통해 가지고 장관을 만나게 해달라 해가지고 결국은 장관은 저 못 만나고 차관이 모든 걸 위임해 가지고 관계자들 전부 다 만났습니다. NH 손보 사장도 나왔죠.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거 레디양만의 문제로 보여지면 안 됩니다. 제주도 감귤 전체를 봐야 됩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제주의 감귤 면적은 19,871헥타르입니다. 그중에 시설하우스는 5,054헥타르를 초과했습니다. 한라봉이 1,541헥타르, 레디양이 922, 천양이 936헥타르, 황금양이 383헥타르, 카랑이 132헥타르입니다. 그중에서 황금양 383헥타르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레디양까지 무너진다면 천혜향과 한라봉으로 이 5,000헥타르 이상의 망감류를 커버가 안 됩니다. 감귤 산업이 무너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과배 복숭아 가입률이 100%입니다. 손해율 300%, 400%입니다. 제주의 감귤은 가입률이 25%입니다. 왜 그럴까요? 손해율 때문입니다. 손해율이 제주의 감귤은 27%, 37%입니다. NH 손보에서
국가에서 50%, 지방비 30%, 자부담 15%,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에너지 송부에도 돈을 다 먹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제주 감귤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곡히 얘기를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과 함께 이렇게 했고, 결국 차관님께서 결국은 긍정적인 답변을 냈고, 제가 각서 써달라고 했거든요. 예, 각서 받았습니까? 각서는 안 받는 대신 예. 증명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추진이 안 될 때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연다. 예. 이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대구에서는 사과에 대한 탄저병 때문에 11년 반을 싸웠더라고요. 보험 적용을 위해서. 쉽지 않은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게 누구 한 명의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다. 제가 국회를 한 20번 찾아갔습니다. 한 명, 두 명이 노력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이런 내용을 국회의원을 통하고 또 도의원과 함께 저희도가 함께 노력할 때만이 이 위기를 좀 기회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우, 예, 노력이 대단하셨습니다. 하성경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많이 도와주셨고 예. 그 효돈 농협의 백성희 조합장님이 NH 손보 사장님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이러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농업의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제 과잉 생산과 이에 따른 가격 폭락입니다. 감귤뿐 아니라 뭐 월동무, 뭐 양배추, 뭐 당근 등 월동 채소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 제주도가 이제 수급 조절에 더 깊숙이 개입해야 될까? 생산자 단체에 맡겨야 할까? 어느 방안이 더 효과적으로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우리 하 의원님께서는. 과연 이건 뭐 생산자 단체만이 문제가 아니고 수급 조절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뭐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닙니다. 매해마다 반복되고 그렇습니다. 어느 때 물량이 적게 생산돼서 단가가 높아지면 다음에는 그냥 또 폭증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과연 이런 부분을 생산자 단체에 맡기고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제주도 자체적으로 예. 지역별 특화단지식으로 지금 구자하면 당근이지 않습니까? 성산하면 무고. 예. 그 이런 지역별 전략적 작물을 육성해서 그 어떤 수급 조절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예. 좋지 않겠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구자, 당근, 뭐 성산 무, 뭐 한림 애월, 뭐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뭐 대정, 안동, 마늘, 뭐 이런 구조적으로 저는 농업 현장을 구조적으로 우리가 좀 만들어가고 전략작물 직불제를 좀 통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때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만큼의 보상금도 주고 그래야 이 수급 조절이 자체적으로 우리 제주도 내 자체적으로 농업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생산자 연합회를 구성하는 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생산자 연합회에 무가 있는데 무는 성산법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안덕도 나오고 애월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단체를 조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별 전략 특화작물을 단지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부분들도 한 번 더 고민해야 되고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생산에 관련되어 있는 과잉 생산 관련 부분들도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난 도정에 1차 산업의 핵심은 예. 제가 보건대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된 농작물 수급관리위원회를 예. 위주로 그들을 통해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 이 뜻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시간이 지나서 지금을 본다면 우려했던 대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쪽만의 문제는 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 하성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별 특화 작물도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양파가 아까 얘기한 대로 5년 전에 비해 3분의 1입니다. 그럼 이 작물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서로 논의해야 되겠습니다. 마늘은 또 2분의 1로 줄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구분이 안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국 단위로 한번 제주도하고 생산단체와 행정당국이 전국 단위로 한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육지부에서 월동물 아예 안 한다. 그럼 우리가 많이 해도 상관없죠. 그 규모, 적정량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해외, 특히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있는 농산물, 특히 중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번은 양쯔강 물이 범람하면서 그 일대 양파가 싹 죽었습니다. 마늘이 싹 죽었죠. 그 농산물이 전부 다 위로 갔습니다. 결국은 그 당시에는 폭등했거든요, 마늘값이.
이처럼 수입산 물품이라든가 육지 물품에 대해서 생산량을 어떻게 되는지 계속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 관리를 통해 가지고 생산자단체와 행정당국이 계속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월동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400헥타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리해야 되겠고, 특히 기후 변화에 따라 도저히 안 되는 작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환 비용이 들 것인데 이 비용을 저는 FTA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도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스마트 농업을 해야 될지도 고민해야 되겠고, 또 최근에 감귤 같은 경우에 흔히 말해서 폐원이라든가 감벌을 하거든요. 대부분 폐원했던 분이 바짝물 갔거든요. 이런 폐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정한 양을 평균 따져가지고 오바된 부분에 대해서 폐원을 할 때는 예산을 지원해서 다른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 선택이 필요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울러 농촌 지역의 고령화, 인력 부족 문제 심각합니다. 최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으로 어느 정도 도움은 되고 있지만 이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나마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예. 통해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는 숨통이 트인 상태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과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는 순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부담하는 비용이라든지 숙소라든지 예. 이게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농협한테 우리 제주도가 아니면 대한 정부가 떠넘기기보다는 공공형 주도형의 농업 인력 수급 센터를 만들어서 예. 외국인들을 한 군데 숙소에서 배정하고 그 숙소에서 파견을 보내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지역별로 이렇게 어느 농협에서 오늘 몇 명 하면 예. 그 농협에서 와가지고 그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중앙 집중형, 공공형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청년 후계 농업인 관련 부분들이 지금 현재 50세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이것도 나이를 좀 올려서 승계 농업인 직장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이 고령화되고 농사를 못 짓게 돼가지고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농업에 전향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더욱더 교육도 강화시켜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지원금도 강화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지금 제일 어정쩡한 세대가 50대입니다. 예. 농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도 뭐 잘 안 돼. 예. 교육받아도 잘 안 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우리 농업이 앞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부분에는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승계농, 청년농, 스마트 농업 관련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좀 섞어서 해야 되고 스마트 농업 관련 부분들도 고령화 되신 분들은 지금 잘 접근을 못합니다. 예, 어렵죠. 그래서 현장 디지털 교육을 좀 해야 된다. 그분들은 단순하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주면 금방 따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게 스마트 영농 관련 부분에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면 금액입니다. 금액. 예. 근데 우리가 왜 보조사업을 하면 금액이 이만큼 늘어나는데 예. 개별적으로 하면 또 이렇게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조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현실화할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까지 아마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농협에서 350명의 베트남 공공용 계절 근로자가 일단 도입했습니다. 들어오기 위해서는 지자체 간의 MOU를 통해 가지고 법무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오고 있는데 350명이 왔는데 불만족하는 농민들도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았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일까 한번 들여다보니까 예를 들면 350명인데 현지에서 예를 들면 남자 100명, 여자 250명이다. 예. 그러면 그쪽에서가 남자 100명을 먼저 선출해요. 예. 100명만 딱 갖다 놓습니다. 우리는 200명, 300명 중에 일 잘하고 우리하고 맞는 분을 선출해서 오고 싶은데 100명만 딱이거든요. 여기 왔다 가불이 아주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MOU를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까지도 온다면 서로 경쟁도 되고 또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외국인을 근로자를 함께 일할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읍면 지역에 굉장히 많은 그 기대가 큽니다. 예. 특히 저는 필리핀이라든가 이쪽 영어권도 보고 있는데
주말에 쉴 때 아이들한테 또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 읍면에 필요했던 뭐 영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까지도 함께 지역관계 소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까지도 보여줄 수 있다. 또 우리 존경하는 하성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에서 계획해서 뭐 공공연 근로자를 관리 요 정도까지도 괜찮을 수 있는데 한번 저 던 단계, 즉 그 지역의 거점 지역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예를 들면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숙소를 함께 한다라든가 뭐 예를 들면 뭐 남원, 위미, 효돈이 있다면 세계 농협에 대해서 하나의 거점 뭐 폐교를 통해 가지고 이에 따른 숙박 시설이라든가 음식 시설,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이런 다양한 계획을 한번 꾸리면 좋지 않을까. 이와 더불어 이 사업은 지속 가능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의 지속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알다시피 후계 농업인 얘기를 할 건데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준사를 위기를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그 농지연회를 통해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농지들에 대해서 농업 후견을 통해 가지고 좋은 토지를, 일하기 좋은 토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보급하고 또 정책 장학금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판매도 해주고 이것 때문에 오지는 않습니다. 교육의 문제, 문화의 문제, 스마트폰까지 연결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제주도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단순히 유입이 아니라 정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줘야 1차 산업의 미래가 있구나. 그 가고 싶다. 요 정도 하기 위해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인력 문제 대안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뭐 AI나 스마트팜, 스마트 농업일 텐데 이 정책은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가야죠, 이게. 사실은 어렵죠, 이게. 지금 하고 있긴 한데, 더 가야 될 길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렇죠. 한 5년 전에 서울대학교 공과 졸업했던 분들하고 제가 국가 과제를 하나 땄거든요. 그게 어떤 이 분야였습니다. 로봇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밭에. 밑에, 15cm에서 30cm에 찍으면 이 토질이 어떤 건지, 질산성 질소가 얼마큼인지, 비료가 얼마큼 뿌렸는지 이걸 분석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갑니다. 그러면 어떤 약을 취해라. 지금 이 밭이 상태가 어떻다.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과제였거든요. 밀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농업인이 갔다 이 로봇이 간다면 밀감나무를 찍으면 이건 어떤 병해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약을 취해야 된다. 이걸 나올 수 있는 AI 시스템을 제가 구축을 위해서 5년 전에 이 과제를 땄는데 지금 연락은 없습니다만 가야 될 길은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인데 청년 농업인들이 쉽게 접근해야 되고 생산성을 줄여야 되고 또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사실 저도 약간 기계치인데 기계만 보면은 쉽지 않으면 조작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근데 비용이 많이 든다. 특히 그때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보조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기 위한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저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과잉 무기질 비료를 지금 많이 주고 있다. 토양 생태계 관련 부분에 아까 같이 데이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축적을 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스마트 농업이 관련해서 진짜 노동력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노동력을 줄이게 된다면 생산비를 낮추는 거거든요. 생산비가 낮춰지면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소득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주 도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 농업 관련 부분에 어려움 접근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디지털 영농 교육 지원단이라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서 그런 관련돼 있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한테 스마트 영농을 하시는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현장에 찾아가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높여줘야 우리 제주 농업이 더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수산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온 상승, 해양 환경 변화로 제주 어장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종 좀 변화에 대한 대응이나 양식 산업, 고수온 관리 전반적으로 정책 어떤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도정에서 에코산소 지원 사업이라든지 면역 진강제 지원 사업, 상황실 운영 등 그냥 저는 고수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도정이
버티기식 사업으로 버티기식? 네, 진행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올해 처음으로 또 지금 그 취수관 연장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늦게 해서 올해 적용을 못 받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동부 지역 관련 부분은 염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폐사율이 그만큼 적습니다. 그러나 서부 지역 관련 부분들은 염지하수를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2008년도에 서부 지역은 지하수 자원 특별 관리 예. 지역으로 규제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규제에 대한 부분이 왜 묶여져 있는지, 그러면 앞으로 다른 취수공을 만들어서 공공용 취수관을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예. 이런 대안에 대한 부분들을 2008년도부터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가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 염지하수를 사용하고 싶은데 왜 이 우리 지역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 양식장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폐사율이 많아지고 보험 적용은 좀 더 이제 한번 받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또 이런 누진세라든지 이런 것들 예. 때문에 좀 어려워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정도 적극적으로 염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이제 고수원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도 우리 농업 관련 부분에도 신품종 관련 부분들을 얘기했지만 예. 고수원에 적응이 가능한 양식 사업들이 있거든요. 지금 광어가 지금 대부분 다 단일 품목으로 지금 맞습니다. 이루어지고 예. 있는데 쥐치 같은 경우에도 좀 고수원의 높은 쥐치. 예, 품종이고, 그다음에 북바리 품종도 고수원의 높은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기술력을 우리 수산연구원이라든지 이쪽에서 좀 해서 신품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어가하고 같이 교감하면서 만들어내면 그래도 이제 고수원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다양한 품목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앞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것 또한 매번 반복되는 일인데 이걸 매번 위기다 하니까 예. 이 문제를 근본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국가에서 긴급 방류 사업을 통해 가지고 뭐 치어라든가 뭐 성어를 바다에 방류하면 9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떠나 가지고 다양한 분야를 준비하면 어떨까? 아까 얘기한 대로 기후 변화에 강한 어종을 생산한다라든가 또는 사료도 면역력 증강 사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온도를 낮추는 그런 기술이 있지 않을까. 흔히 말해서 뭐 얼음은 아니더라도 냉각기를 활용해 가지고 기술력이 얼마큼 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속 가능한 양식 산업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왔는지는 한번 봐야겠습니다. 또 선진국 사례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양식 산업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어민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지금 현재 선거 때인데 한 4월 달, 5월 달 서귀포 수협 쪽에 바다에 가니까 배들이 태풍도 오지 않았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추로 포기했습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기름값이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대만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결국 잡아왔는데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도 없습니다. 양식산업뿐이 아니라 어민들 모두가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다양한 피해 대책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지속 가능한 정책이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제주 해녀의 고령화와 인력 감소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해녀 수당이라든지 조업 환경 개선 등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뭔가 한계가 있는 듯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게 이게 1970년대에는 그 우리 해녀 인구가 거의 14,000명 이상 됐거든요. 근데 15년도에는 거의 4,377명, 또 5년 후에 20년도에는 3,613명, 지금은 또 5년 후에는 또 2,337명인가 이렇게 됐거든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6년도, 2023년도에서 세계유산 뭐 보호라든가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서도 제주 해녀 문화에 대해서 보존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신규 해녀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존경하는 하성룡 의원님이 주재해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만나보고 했는데 20년 전이나 소라값이 그대로입니다. 수출하시는 그 담당 사업자들이 장난치는 것도 있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산 당국에서 너무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 소락값 보존을 위한 지원금을 예. 대폭 상향해야 되겠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고수원에 따른 우리가 대책이 중요한데 예. 개딱지라고 해가지고 행정분들이 많이 했거든요. 뭐 그러면은 그 뭐죠? 백혜현상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해결하고 거기에다 또 산호초도 나오고 거기다 예. 수익도 나고 지속 가능한 1차 산업의 해녀들이 먹고 삶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인데 또 중단도 됐습니다. 이처럼 해녀들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지속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가치를 좀 재조명받을 수 있도록 또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연님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70년대는 아까 14,000명 정도,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약간 2,300명 정도 2,300, 예. 해녀가 유지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고령화 70대 이상이 60%, 65%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한 10년, 예. 20년 후에 우리 해녀 문화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근데 특히 우리 해녀들이 왜 자꾸 소멸되고 있느냐를 지켜볼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바다에서 물건을 채취할 수 있는 물건이 그만큼 있느냐.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취미로 하는 해녀 문화가 아닌 예. 실질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강충영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소라가격 관련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5,0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수축위원회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강충영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관심 갖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소라 가격을 진짜 최대한 해녀들이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우리가 최대한 상향시켜보자. 수출업체들이 단합을 위해서 가격이 하게 된다면 그러면 수협 차원에서 SPC를 만들어서 수협 차원에서 수출 관련 부분들을 권장하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근데 이게 어느 수협이 중심이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우리 해녀 학교 졸업생들이 어촌계 가입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해녀학교 졸업생들이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26년도까지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어촌계 가입률이 72명입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는 67명입니다. 이 정도 비율적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은퇴 해녀들은 200명씩 300명씩 은퇴해버리고 앞으로 이런 소멸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아까 그 개따기 사업 관련 부분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해중림 사업이라든지 수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다의 어항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그런 수입이 생기지 않으면 해녀를 취미로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는 좀 안 되겠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다음 좀 축산 분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경제 중요한 산업이지만 악취, 축산 분뇨, 환경 문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책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네, 천상 우리 축산 문제는 악취에 관련돼 있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좀 보여지는데 예전 방식의 지금 노후된 이 축산 시설들이 굉장히 많다.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현대화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고착 슬러지 제거 사업 관련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제일 처음으로 진행을 해야 악취 절감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절감되고 그거에 따라서 그 악취가 나지 않게 있는 친환경 사료라든지 어떤 EM을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모색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탄소가 적게 배출되면 악취도 적게 배출되는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시설의 현대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 산업은 계속적으로 발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생활에 밀착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게 악취를 저감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해 나가긴 하겠지만 우리 그 슬러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 에너지화하거나 아니면 고체 탄소를 만들어서 그거를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의 축산 악취라든지 이런 것의 문제에 대한 주변 환경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제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중에 하나가 양돈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 민원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저도 한 7년 정도 전부터 이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했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그 악취를 포집하는 방법부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질을 친환경 물질을 위에서 분사하거든요. 위에서 이렇게 물처럼 분사한다면 가라앉으면 그걸 다시 포집해 가지고 나가는 악취를 포집하는 방식으로 지금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바람 불 때는 한번 계속적으로 포집을 못 하다 보니까 한번 지역에 많이 날리거든요. 존경하는 하성경 의원님 말씀대로 현대화 시설을 해야 된다. 특히 우리 사람처럼 똑같이 양돈도 결국 분뇨가 나오는데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그러면 사람은 현대화 시설로 극복했듯이 돼지도 현대화 시설을 가야 되는데 약간 소규모 그 양돈 그 장에서 이에 대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또 밀집도를 약간 더 풀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한 평당 3마리 정도였다면 이제는 뭐 2평당 3마리 정도 밀집이 안 되면 냄새가 더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하기 위해선 그 양돈 그 하시는 사업자분들과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다행히 최근에 국가에서 1차 산업 관련돼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국비 지원 사업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돈에 축사 위에 뭐 태양광을 국비로 보조해주고 그다음에 히트펌프를 지원한다. 그럼 수익이 많이 나고 뭐 전기세를 줄어들고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시설 환경 사업으로 함께 투자하자. 이런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이 악취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또 생기지 않을까. 여기까지도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가축 분뇨를 이제 폐기물이 아니라 앞으로 에너지나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 자원화, 바이오 에너지 분야의 육성 정책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네. 그런데 이 분야는 국가에서 약 40년 전부터 계속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3가지 방향을 보통 제시하는데 첫 번째 방향은 아시다시피 퇴비화입니다. 퇴비화 해가지고 버리는 방식을 일단 취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비료화를 했었고 마지막은 지금 바이오 플랜트 사업을 가고 있습니다. 물론 신재생 에너지를 높이고 수익도 되고 있죠. 하지만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바라본다면 우려의 목소리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된 사람이냐면 이 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통에 가축 분뇨를 집어넣죠. 음식물을 집어넣습니다. 이 통이 일초에 한 3바퀴씩 돌아갑니다. 그러면 문제되는 애가 뻐끔뻐끔 거품이 생기겠죠. 미생물을 집어넣습니다. 이 미생물을 집어넣으면 얘가 빵구를 끼면 그게 바이오가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위에는 물이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이 정화됐기 때문에 얘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되는 게 위에 70%는 괜찮은데 밑에 30% 애들이 문제거든요. 퇴적물입니다. 흔히 말해서 강가에서 지나다 보면 아주 깨끗해 보이는데 돌을 던지면 흙탕물이 올라오죠. 이 슬러지를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되는 게 이 밑에 있는 슬러지를 30%를 짜지 않습니까? 그 탈리액이 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기준치가 흔히 말해서 전기돈조도 기준을 따진다면 일반 물은 10에서 30 정도 되고 지하수는 100이 된다고 쳤을 때 하수중하천에서 나오는 양이 전기 전도는 10,000 정도에서 50,000 나옵니다. 이 친구는 100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는 그 슬러지거든요. 이 슬러지 처리 방법이 없습니다. 즉 10,000톤의 문제되는 애를 축소해서 10톤으로 만드는데 얘가 고농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가? 제주도엔 처리 못해 육지 반출나고 있습니다. 에너지도 좋고 다 좋지만 실질적인 대항 반응은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곳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음식물 또한 색달 한 군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문제가 터졌다. 육지 대구에서 터졌거든요. 그러면 셧다운 됩니다. 그렇다면 색달 하수중만 처리장 셧다운 될 정도가 아니라 음식물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가축 분뇨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의 절정에 몰빵 정식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곳에서 처리할 때만이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분뇨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성용 의원 어떻습니까?
저는 그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강충영 의원님이 말씀했던 그 관련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예.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관련해서 에너지화 관련 부분에 지금 우리 제주도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지금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규모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단지적인 부분들이 과연 있느냐? 우리가 가축 분뇨를 이용해서 에너지화하려고 하면 대형적인 거 아니면 차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 단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또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할 수가 있겠지만 과연 다변화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떻게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부분이다. 에너지화 시키는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숙제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스 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그다음에 바이오 차, 이제 하루 만에 고체화 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기술력을 좀 더 보강하고 지원해서 좀 더 그런 부분 쪽으로 좀 같이 연결시켜가는 그런 가치들을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순서 천천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농수축 의원으로서 앞으로 제주도민께 꼭 약속드리고 싶은 의정 목표 한 말씀씩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영 의원 먼저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제주도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에 대해서 희망을 얘기해야 되는데 좀 힘든 부분을 많이 얘기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의원님들이 농수축위원회에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6명의 의원님인데 합이 14선 의원님이십니다. 우리 재선 의원님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우리 하송영 의원님을 필두로 임정은 의원님, 박호영 의원님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1차 산업,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1차 산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꿈을 1차 산업에 희망이 있구나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농수축위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성룡 의원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강충영 의원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농축위원회가 굉장히 강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번 농수축위원회는 한 분 빼고는 전부 다 농사 짓는 분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대의기관에서 역할들을 충실히 해 나갈 거고 말로만 하는 부분이 아닌 농업인들이 현실에 보답할 수 있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장의 농업에 대한 부분들을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을 찾아갈 수 있을지 더욱더 고민하고 깊이 있게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청년 농업인, 승계 농업인 이런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스마트 영농업이라든지 작업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저희들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강충영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이번 회기에 좀 더 희망이 있는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 변화와 인력난, 농수산물 가격 불안까지 제주 농수축산업이 안고 있는 과제는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인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일 겁니다. 민선국이 제주도정이 농어촌의 어려움을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고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